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곳, 여기는 당신의 사연방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한 마음, 때로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기억. 오늘도 한 편의 진짜 이야기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볼까요? 그 전에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어렵게 마음을 먹고 글을 씁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30살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들처럼 회사 다니고 월급 모으고 소박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 중입니다. 처음엔 스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한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딱히 할부나 큰 금액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후 또 다른 은행에서 비슷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귀하의 대출금이 연체 중입니다.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그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퇴근 후 집에 와서 바로 신용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대출이 2건, 총 7천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대출 당시 서류를 보내줄 수 있다고 했고 며칠 뒤 도착한 서류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가 맞게 적혀 있었고 서명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주소가 낯익더라고요. 검색해봤는데 그 주소 바로 저희 큰 삼촌 댁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삼촌은 아버지의 형으로 어릴 적 저를 종종 봐주셨던 분이에요. 명절 때마다 저한테 너는 우리 집 자랑이다. 다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도 삼촌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삼촌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믿기지가 않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혹시 제 이름으로 뭐 대출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처음엔 조용하시더니 삼촌이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미안하다. 삼촌이 급해서 좀 써봤어. 근데 곧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신용 좋잖아. 그래서 그냥 잠깐만 쓴 거야. 그 순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그게 말이 돼요, 삼촌? 야야, 괜히 그러지 마.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그리고 삼촌이 언제 안 갚는다고 했니? 내가 알아서 다 갚을게. 걱정 말고 그냥 잠깐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때부터 삼촌과의 연락은 점점 어려워졌고 은행 쪽에서는 독촉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분도용 신고를 했고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형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런데 서류를 보여드리자 두 분 다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 후 삼촌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는 삼촌이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삼촌을 추궁해서 알게 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은 제 이름으로 빌린 돈 대부분을 이름도 모르는 코인에 쏟아부었더라고요. 그것도 투자라기보단 거의 도박에 가까운 방식이었어요. 시세가 오르자 무리해서 더 빌렸고 결국 폭락장에서 모든 돈을 날린 겁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야,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키울 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결국 삼촌을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삼촌은 제 이름으로 한 대출 외에도 다른 가족들 이름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전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번엔 제가 걸린 거였을 뿐입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신용점수는 곤두박질 쳤고 대출 상환 독촉 전화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없었고 결국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에 전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받고 서류를 떼고 접수하고 저는 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늘 따라오는 건 신용불량이라는 딱지였고 월세 보증금 계약을 할 때도 휴대폰 할부 하나를 하려 해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개인 신용 문제는 조심하라는 말만 했지만 회사 내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 시선도 차가워졌죠. 인간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매번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숨기자니 제 스스로가 지쳐갔어요. 결국 저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사 후 저는 정신적으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무기력감이 컸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이 일 하나가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그 와중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 상담도 받기 시작했고 다시 이력서를 쓰며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운 좋게 중소기업 한 곳에서 기회를 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첫날 전철 안에서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나 아직 안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삼촌과의 법적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삼촌은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 최근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받아봤지만 너무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했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반려했죠. 이제는 제가 오히려 삼촌보다 강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엔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흔들렸다면 지금은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저 자신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처럼 가족 감명의 도용 피해를 당한 분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위로받고 정보도 나누죠. 그렇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걸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가끔은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력하게 쓰러져 있진 않아요. 제 삶을 제가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